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반지하 냄새 난다며 욕하던 그 노인이 자기 남편 회사의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녁 밥상은 늘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더 이상 말로 싸울 기운조차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식탁 위에는 식은 된장국, 식은 밥, 그리고 김치 몇 조각. 그게 하루의 끝을 대신하는 노인의 식사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정만수, 69, 전직 중소기업 고문으로 은퇴한 지 5년째.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가 차지한 자리는 식구가 아니라 하숙인에 가까웠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코트엔 향수가 배어 있었고 팔에는 쇼핑백이 걸려 있었죠. 그녀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오늘도 반찬 냄새가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아버님, 반지하에서 요리 좀 자제해 주세요. 환기도 안 되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같이 살기 불편하다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냄새는 금방 빠질 거야. 문 좀 열어두면. 제가 손님 불러야 하거든요. 이런 냄새 나면 손님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 그리고요, 앞으로 반찬 좀 직접 하지 마세요. 마트 반찬 코너에서 사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깔끔하니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된장국에 떠있는 두부 조각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그 한 숟갈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따라 아들은 또 늦었습니다. 야근이라며 문자 한 줄만 남겼죠. 식탁 맞은편 자리는 늘 비어 있었지만 노인은 여전히 2개의 그릇을 꺼내 밥을 담았습니다. 그건 버릇이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밥을 먹던 시절의 흔적, 지워지지 않는 습관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릇은 1개만 쓰세요. 자꾸 2개 놓으니까 식탁이 지저분해 보여요. 그녀는 식탁 위에 그릇 하나를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세제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니? 그 자리는. 이제 그 자리는 없어요. 아버님도 현실 좀 보세요. 지금 여긴 아버님 집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집이에요. 그녀는 손을 털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수저를 가지런히 맞추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누구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냥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죠. 그날 밤 노인은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마다 눅눅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벽에는 오래된 벽지와 곰팡이가 얇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방은 그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엔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젊은 여인, 미소가 곱던 그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지? 이 집은 여전히 조용해.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라도 들렸으면 좋겠네. 창문 틈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한 줄기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사람은 말로만 늙는 게 아니야. 마음이 닳아 없어지면 그게 진짜 노인이야. 그 말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를 키우느라 돈을 벌어야 해서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늙고 나니 자식이 원하는 건 자신의 부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진 작은 노트.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집에서 가장 먼저 잃는 게 이름이다. 새벽녘 노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 그리고 영상 통화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우리 집이요? 반지하 하나 있어요. 시부모님 방? 아니요. 그냥 창고처럼 써요. 냄새나서 문 닫아놔요. 그 순간 노인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체념의 끝이었습니다. 그는 문에 귀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들은 이야기니까요. 노인은 다시 반지하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시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냄새 나지. 사는 냄새, 버티는 냄새, 오래 묵은 냄새. 그게 그렇게 불편했구나.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잠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한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이제 여긴 우리 집이에요. 초대 안 했는데 왜 오셨어요? 그 말이 귀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초대 안 했는데 왜 오셨어요? 그는 조용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눈물보다 더 슬펐습니다. 그래, 초대받지 못한 인생도 살아야지. 그는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골목길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그 고양이를 따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고양이처럼 자신도 누군가의 영역에서 밀려난 존재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비가 그치고 새벽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침착한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명함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만수 주유냄 파트너스 고문. 그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이제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정리할 때가 됐지. 아침에 반지하는 늘 눅눅했습니다. 밤새 모아둔 냄새가 벽지에 스며 있고 어제의 말들이 구석진 모서리에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메모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 찢으면 금세 사라지는 크기. 하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메모 첫 줄에 썼던 문장, 참을 만한 모욕과 참을 수 없는 모욕의 차이.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틀에 걸린 커튼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문 바깥으로는 햇빛이 아니라 먼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빛은 더디고 먼지는 빠릅니다. 사람의 말도 그랬습니다. 참을 만한 건 그 사람도 모르는 말이야. 참을 수 없는 건 알아서 하는 말이고.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윤 실장이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정만수는 엄지로 화면을 쓸어내렸다가 다시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때를 늦추는 건 분노를 키우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층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며느리 수진의 분주한 발걸음. 그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지에 두 번째 줄을 썼습니다. 말은 칼이 아니다. 그러나 칼을 들게 한다. 점심 무렵 수진이 반지하 계단 입구에 걸레를 걸치듯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경계선이자 표지판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내 공간이 아니다라는 신호. 그녀는 별것 아니라는 듯 코를 막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정리해 주세요. 손님 올 때마다 냄새가 내려와서요. 벽지도 곰팡이 좀 닦으시면 좋겠어요. 세제 사다 드릴까요? 괜찮다. 내가 바쁜데. 바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냄새 올라오면 저희도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일요일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손님들이 좀 와요. 반지하는 잠가 둘 거니까 필요한 물건 있으면 지금 미리 챙기시고요. 잠가 두겠다는 말. 공간을 잠그면 마음도 잠겨야 깔끔해지는 걸까? 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때로 말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집 안은 밝고 가벼운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칭찬했지만 누군가는 반지하 쪽을 흘깃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요즘도 반지하에 사람이 살아? 시아버님이 가끔 쓰신대. 아, 그렇구나. 불편하겠다. 불편하다는 단어에는 수많은 변명이 숨어 있습니다. 공감처럼 보이지만 멀어지기 위한 뒷걸음질. 정만수는 계단 아래에서 그 대화가 통째로 내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말은 아래로 떨어졌고 그 아래는 언제나 자신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 동선이 좀 특이하죠? 반지하 공간은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요. 구조가 그렇게 돼서. 그녀의 말에 웃음이 따라갔습니다. 웃음은 그날 예상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농담의 비용은 늘 싸 보이지만 갚는 사람은 오래 고생했죠. 밤이 되자 친구들이 돌아갔고 아들은 조금 취한 목소리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만수는 문틈으로 아들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의 냄새, 술과 담배의 냄새, 그리고 피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반지하 쪽을 힐끗 보더니 그저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쉬세요. 내일 얘기해요. 그래. 내일 이야기하자. 내일 얘기하자. 내일이 올 때마다 그 말은 더 멀어졌습니다. 내일의 끝에는 언제나 다른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내일에도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시간은 핑계가 될 때 비로소 빨라졌습니다. 정만수는 다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문장. 내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이 누구인지 보인다. 그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십 년 전 회사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류와 사람, 책임과 손실, 신뢰와 배신. 그 모든 것의 끝에 남는 건 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결정문. 사람의 인생도 종이 한 장으로 갈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혼인신고서, 계약서, 유언장, 혹은 사과가 적힌 쪽지.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오늘 점심 약속 있으세요? 없다. 다행이네요. 수리 기사님이 올 수도 있어서요. 반지하도 잠깐 볼 거예요. 냄새 나는 원인 잡으려면 싹 정리해야 한대요. 불필요한 짐은 버리고요. 버리고요. 그 단어는 쉽게 말해졌지만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버려지는 건 늘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챙길 건 챙기마. 네, 제발요. 제발이라는 단어에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탁처럼 들리지만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낡은 명함, 오래된 계약서 사본, 아내의 짧은 편지. 편지의 첫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지우기를 잘했지요. 그래서 빛났어요. 그는 책상 위에 편지를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모 4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정리는 복수가 아니다. 다만 복수처럼 보일 뿐이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엔 같이 밥 먹어요. 그 문장 끝에는 물음표도 느낌표도 없었습니다. 여지가 없다는 건 사랑의 온도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 먹자.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려다 지우고 또 보내려다 지웠습니다. 대신 메모 5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사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잠깐 반지하로 내려와 신발 끝으로 상자 모서리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옛날 일의 흔적. 흔적은 보통 버려요. 남겨두면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는 흔적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말에서 나지. 수지는 그 말에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곧바로 핸드폰을 보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벼운 힐굽이 계단을 타고 오르는 소리, 계단 끝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밤이 깊자 그는 위층 주방으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불 꺼진 싱크대 아래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틀에 기대어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하늘. 도시의 불빛이 별을 지웠습니다. 사라람의 말도 똑같았습니다. 요란한 말은 조용한 마음을 지웠습니다. 그는 주방벽에 걸린 오래된 인터폰 옆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인터폰 옆에 걸린 작은 메모지에 수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청소, 환기, 향 스프레이, 반지하 문 닫기. 그 아래에 누군가 장난처럼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치열은 배려. 그 글씨는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얇고 길게 쓴 글씨, 배려라는 단어가 할 일 목록의 4번째에 적혀 있었습니다. 배려는 순서가 아닌데. 그는 인터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낡은 렌즈는 무언가를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낡은 장비의 핑계는 늘 명확했습니다. 오래돼서요. 오래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진동, 윤 실장이라는 이름이 떴다가 꺼졌습니다. 정만수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미루는 건 일이 커질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감정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결심은 불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천천히 스며들어 결국 모양을 바꾸는 물. 그는 메모 6번째 줄을 썼습니다. 어른의 분노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대신 질서를 세운다. 다음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주말에 아이 볼 일 있어서요. 점심은 따로 먹을게요. 혹시 모르니 반지하 문은 잠가둘게요. 아, 기사님들 올 수도 있으니까 밖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올해는 안 걸릴 거예요. 그래. 올해는 안 걸릴 거예요 라는 말은 대부분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 사람이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시간은 타인에게 길어집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감사팀이 내부 점검 들어온대요. 별일 아니래요. 별일 아닌 건 늘 누군가에게 별일이었습니다. 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는 누군가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말 대신 기록을 보는 일. 오후, 양복 차림의 남자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짧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편한 호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잠깐 자리 좀 가능하실까요?
여긴 좀 그렇지. 밖으로 나가자. 둘은 골목 끝 작은 다방에 앉았습니다. 다방의 커피는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았습니다. 오래된 부침개처럼 달라붙는 맛. 윤 실장은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 정리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문제는 세사 문제와 얽히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먼저 법과 절차부터 천천히 밟으시죠. 소송이 아니라 정리의 방식으로. 정리는 복수가 아니야. 압니다. 다만 복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건 내가 결정 못하지. 대신 방식은 정할 수 있어. 기록으로만 얘기하세. 말은 섞지 말고. 윤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의 온도를 낮추는데 기록만큼 좋은 소화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메모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감사 착수 사용 내역, 계약 경로, 담보 현황. 그 아래엔 몇몇 이름들이 타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짧은 이름들, 그러나 긴 그림자. 정만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아이도 있었고, 홀로 재킷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바람을 막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잡아줄 손이 있었고, 누군가는 지퍼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퍼였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잡아주는 손이 아니라 막아주는 지퍼. 내가 아이에게 지퍼였구나. 예? 아니다. 계속하자. 커피숍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코트, 다른 구두, 반지하의 냄새가 아니라 오래 걸어온 사람의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냄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야 하는 냄새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건 제가 정리할게요. 집 문제요? 아, 반지하는 그냥 정리하면 돼요. 정리. 그녀에게 정리란 치우기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정리는 바로잡기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단어, 다른 뜻. 그는 반지하로 내려가 마지막 메모를 썼습니다. 사람을 낮게 부르면 자기 자리도 낮아진다. 낮추려 애쓴 호칭이 결국 자기의 이름을 낮춘다. 펜 끝에서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마치 마침표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마침표를 찍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표는 늘 행동이 찍는 것이니까요. 그가 오늘 한 일은 쉼표였습니다. 쉼표는 호흡을 바꾸고 호흡은 결말을 바꿉니다. 불이 꺼진 집에서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 속 윤 실장의 이름이 다시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그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 한 줄. 내일 회사에서 보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질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리듬을 잡는 작은 북소리. 내일이면 전화 한 통이 실제가 됩니다. 전화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만든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메모를 한 장 더 꺼내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말은 기록 앞에서 작아진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긴 계절을 밀어넣듯. 새벽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가리려던 말의 껍질이 얇아지고 마음속 서랍의 열쇠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정만수는 부엌 불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에 들린 휴대폰의 액정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작은 사각형 안에 윤 실장이라는 글자가
고요히 빛났습니다. 윤 실장, 예. 회장님. 대기 중이었습니다. 호칭 하나가 공기 밀도를 바꿉니다.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건 권력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온도였습니다. 오래전 그가 지키려 했던 질서, 뒤로 미뤄둔 정리, 그리고 지금에서야 꺼내드는 어른의 결심. 말로는 충분히 했다. 이제 기록으로 보자. 오늘 오전부터 감사 착수해. 가사와 회사를 섞지 말고 법대로 서류대로만. 네. 회계법무감사 라인 동시에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내부 사용 내역, 공용카드, 적요 불명 지출, 주거 관련 담보 변경, 대외 컨설팅 지급, 가족 계열사 거래 모두 초준 양식으로 수집하겠습니다. 좋아. 단, 외부의 말은 내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이게. 보여야 할 사람에게만 보이는 진실. 그는 그것이 정리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소리로 행해지지만 정리는 문서로 남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그는 컵에 물을 조금 따라 입을 적셨습니다. 한 모금의 물이 긴 계절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로 창밖의 새벽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회사로 가지. 준비해두겠습니다. 로비에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 속에서 그는 반지하로 내려가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남겨준 손바닥만 한 상자. 칼자국처럼 희미한 스크래치 사이로 지난 세월이 반짝였습니다. 뚜껑을 열면 종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오래 보관한 계약서, 사본, 유언장 초안,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서 젊은 그는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그 옆에는 갓난아기를 아는 누군가가. 그들이 웃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만수는 메모장 한 장을 꺼내 그 위에 짧게 적었습니다. 정리는 빼앗는 일이 아니다.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다. 그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따라 쓰고 마지막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아침 7시 40분. 집의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표정, 눈 밑에 그늘, 서류가 든 가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의 의자에 털썩 앉더니 무릎을 문질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 오신다면서요. 그래, 요즘 감사 돌아요. 크게 만들지 맙시다. 그냥 조용히 넘기면. 조용히 넘기는 건 잘못을 더 조용하게 만든다. 조용함은 미덕일 때가 있고 방조일 때가 있어. 수진이의 엄마라 좀 원만하게. 원만하게 하자. 다만 정확하게도 하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함이 원만함을 깨뜨리는 순간을 그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람과 일 사이에서 그는 늘 사람 쪽을 선택했고, 그래서 일이 때로는 사람을 삼켰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얘기하시죠. 그래, 얘기하자. 오전 9시 10분 회사 로비. 대리석 바닥에 아침 햇살이 대각선으로 누웠습니다. 윤 실장이 로비 중앙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만수가 문을 들어서자 그는 자연스럽게 반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의 뒤에 선다는 건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장설 수 있도록 공기를 정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말을 줄였습니다. 침묵은 긴 설명보다 더 많은 정보를 나릅니다. 18층에서 문이 열렸고 법무팀장이 서류 파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약간 차가웠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하얀 보고서, 뭉치가 정렬되어 있고 모니터에는 감사 착수 보고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자리에 앉지 않고 잠시 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선들, 격자처럼 나뉜 도로, 그 위를 느리게 움직이는 차들, 질서는 멀리서 보면 단순했고 가까이서 보면 복잡했습니다. 우선 최근 1년간 공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개인 식비와 택시비, 미용 관련 지출이 가족 명의로 빈번히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초교에 접대로 표기돼 있으나 동반자 서명이 없습니다. 주거 관련 담보, 변경 이력도 있습니다. 자택 담보로 잡힌 보험, 상품이 너느리 쪽 친정 계좌를 통해 납입 해지된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사회 컨설팅 비용이 장기간 한 업체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수진 씨의 대학 동기 명에 이미 확인됐습니다. 증빙은 거의 없습니다. 영수증 이미지는 일부지만 영수증 상발행처가 이용실 명품 편집숍 등으로 나옵니다. 전자결제 코멘트에는 대표님 확인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대표님, 그 호칭의 방향은 한쪽으로만 흘렀습니다. 아들의 서명. 정만수는 아무 표정 없이 보고서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글자들이 모여 하나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피곤한 변명들이 걸어다니는 풍경. 좋아. 크게 소리 내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해야 할 절차만 밟아. 오늘은 통지하지 말고 확인만. 네. 다만 가족 문제라 언론 쪽으로 새나가면 언론은 나중에 움직여. 우리도 나중에 움직이고. 지금은 안에서 안을 본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10시 05분. 시간은 단단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아들이 회의실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에는 어두운 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지금은 회의 중이다. 10분만. 복도에서. 정만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유리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소리가 없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그렇게 나쁜 애 아닙니다. 그냥 환경이 말도 세고, 근데 집안 문제를 회사로 가져오면. 가져온 건 내가 아니라 서유다. 아버지, 제 서명이 들어갔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말은 좋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책임지는 시간이다. 말로 끝내지 말고 기록으로 시작하자. 네. 두 사람은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만수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첫 장에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시작점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끝에 밑줄을 긋지만 그는 시작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끝은 저절로 오고 시작은 결심으로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내내 서류가 오고 갔습니다. 법은 속도를 좋아하지 않았고 기록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은 차분했고 차분함 속에서 공포가 아주 조금씩 자랐습니다. 공포의 이름은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밝혀짐이었습니다. 사람은 해고보다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밝혀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가정 쪽 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기부, 담보 이력, 보험료 출납부, 그리고 자택 내 비상 금고 사용 기록까지. 금고? 이게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최근 출입 횟수가 늘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직 그때 정만수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반지야. 오래전 아내가 남긴 금속 상자. 세상에 없는 이야기와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이야기들이 함께 잠을 자던 곳. 그는 얼굴에 아무 감정도 올리지 않은 채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금고는 집안일이다. 회사와는 분리해서 보자. 네, 분리하겠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수진. 오늘 저녁 손님 옵니다. 집 정리 부탁드려요. 그 문장은 지시였고 부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작은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 손 이모티콘은 때로 명령의 포장지가 됩니다. 정리는 내가 한다.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금 출력된 표의 한 줄을 볼펜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금액, 날짜가 줄을 지어 걸어갔습니다. 이름은 금액의 그림자를 만들고 날짜는 그 그림자의 방향을 정합니다. 회장님, 오후엔 짧게 되면 보고만 받으시죠. 너무 오래 머무르시면 알겠네. 오늘은 보는 날이야. 내일이 움직이는 날이고. 그의 말투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조급함이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것을 그는 삶 전체로 배웠습니다. 눈앞에 불을 끄려다 집을 태우는 경우를 셀 수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길의 방향을 먼저 읽었습니다. 문이 노크와 함께 열렸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다급한 숨을 고르며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히 확인된 게 있어서요. 사내 포털에서 며느님 계정으로 접근해 경비 처리 권한을 아드님이 줬던 걸로 보입니다. 이 권한으로 타 부서 결제 라인을 우회한 흔적이. 권한 우회면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형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 징계 사유가 난 법대로 하지 않는다. 법은 법이 하는 것이야. 우리는 기록으로만. 필요한 건 소명이고 다음은 결정이지. 소명과 결정. 그는 두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맛이 다른 단어였습니다. 소명은 설명과 함께 오지만 결정은 침묵과 함께 왔습니다. 설명은 길고 침묵은 짧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짧은 것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회의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정만수는 의자를 밀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보고서 뭉치를 한 번도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사람의 품이 아니라 서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수고했네. 오후는 각자 자리에서 마무리하게. 난 집으로 간다.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걷겠네. 오늘은 걸어가야 할 것 같아.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택했습니다. 한층 내려갈 때마다 발 뒤꿈치가 대리석에 부딪혀 짧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숨이 찰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조금 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사를 나와 도로를 건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골목 구석에 포장마차를 보았습니다. 어묵 국물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그는 한 그릇을 손에 들고 조용히 국물을 마셨습니다. 짠맛 뒤에 단맛이 따라왔고 뜨거움 뒤에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이 느리게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뭐 그리 바쁘신가요? 어르신,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는요. 버리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 놓는 거래요. 그렇지. 사람들은 가끔 아무렇지 않게 정답을 말합니다. 그 정답이 누구에게는 평생의 숙제였다는 걸 모르고서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는 새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가볍게 웃는 소리,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시죠라는 짧은 문장이 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네, 오늘 오세요. 반지 안은 잠가둘게요. 어르신 내려오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내려오시면과 내려가게 하겠다 사이에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사람들은 예의라고 부르지만 실은 경계선입니다. 문은 잠가도 시간은 잠그지 못하지. 그는 반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걸어가 찻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끓는 물소리가 점점 커졌고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는 늘 결정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잠하던 분자들이 어느 순간을 넘기면 서로를 밀어 올리고 끝내 뚜껑을 흔들게 만드는 그 순간, 이제 전화는 보여주는 일이 되겠지. 그는 휴대폰을 들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이는 윤 실장, 그리고 법무팀장. 오늘 오후 가정 관련 정리는 내가 직접 하겠네. 회사 거는 계획대로, 보고는 내일. 두 사람에게서 거의 동시에 확인이 왔습니다. 짧은 단어, 빠른 호흡, 긴 하루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결국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금속 상자의 뚜껑을 또 한 번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언장 초안이 가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아직도 직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둥그러지지 않는 동안 종이는 계속 직선을 유지합니다. 재산의 일부는 손주명의 신탁으로 이전, 배우자 사망 후 1차 수증자는 아들, 단 지속적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해당 지분은 재단으로 전환, 재단 용도 노인 주거 개선, 반지하 거주 환경 개선, 무상 식사 지원. 그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계정 가족 간 경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증 자격 재검토. 밥상을 지키지 않는 집엔 밥그릇을 남기지 않는다. 문장 하나가 내려앉자 그의 어깨에서 오래 묵은 먼지가 털리는 듯했습니다. 분노의 먼지가 아니라 미뤄두었던 결정의 먼지. 사람은 미루는 동안 조금씩 무거워지고 결심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만수는 반지하에서 올라와 현관 스크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림새로 보아 집을 보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수진이 급히 달려와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보러 오셨죠? 네, 구조가 좋아요. 반지하가 있긴 한데 참고로 쓰면 되고요. 관리비도. 정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집을 내놓은 것, 상담 전화, 오늘의 방문, 서두르는 멘트. 그는 그 모든 장면이 이미 준비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손님들이 있으니 들어가 계세요. 어르신 밥 냄새가,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래, 손님 모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의 끝은 공기 중에 서늘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도 알아채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문장을 이해하지 않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날 밤, 정만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 맨 위에
윤 실장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윤 실장, 내일 오전 가정건으로 별도 미팅을 잡자. 등기, 담보, 명예, 그리고 집. 네, 회장님. 관련 서류와 공증 변호사 대기시키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보여주자. 내가 누군지, 여기가 누구의 집인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무게를 가집니다. 그 무게가 조금 줄어든 걸 그는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필요한 건 때로 위로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증거는 위로보다 더 오래 갑니다. 그는 주방에 등을 켰습니다. 둥근 조명이 테이블 위를 밝히자 밥그릇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그릇을 살짝 밀어 맞은편에 놓았습니다. 빈자리의 밥그릇. 그 자리는 아직 누군가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은 복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집의 공기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어제와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창문이었지만 이름의 방향이 바뀐 공간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부엌에서 컵을 정리하며 여전히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오늘 이 집의 배를 누르는 사람이 세상의 이름표를 바꿔 놓을 것임을. 누구세요? 윤 실장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서류 전달 드리러 왔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표정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 단어는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낡은 벽지, 반지하 계단, 눅눅한 공기 속에서 회장님은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앤파트너스 윤태섭 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전달하신 서류입니다. 아, 네, 그런데 여기가 누구 댁을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회장님 댁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 중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댁. 그 단어는 마치 투명한 유리창에 돌을 던진 것처럼 깨졌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부딪히며 작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이라뇨. 여긴 그냥 평범한 집인데. 윤앤파트너스 법무 담당 윤태섭입니다. 정만수 회장님 이 주소가 본인 자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명함 위의 글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가 비웃음과 함께 내뱉던 단어였습니다. 그 노인이 반지하 냄새 나는 그 사람이 그 회장님이라니. 정만수 회장님?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간 장면들. 냄새 난다. 창고처럼 써요. 밥은 따로 드세요. 그 말들이 돌덩이처럼 되돌아와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 반지하 문이 열리며 정만수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공기를 밀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카디건 대신 어제 회사에서 입었던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의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아닌 질서의 얼굴을 한 회장님이었습니다. 아버님. 말로만 부르지 말고 똑바로 보아라. 그의 음성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택 담보 서류와 계약 변경 서류입니다. 서명만 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지. 여기서요? 지금 무슨...
네. 부동산 이전 및 자정명의 정리 절차입니다. 기존 담보권을 해지하고 일부 자산을 재단 명의로 전환하는 건입니다. 재단 명예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라면 설마 그 유넨 파트너스에 그래, 내가 그 설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가 수십 년의 침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멸시와 침묵으로 덮여있던 진실이 이제는 자리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실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도장이 찍힐 자리들이 반듯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단계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만수는 펜을 들어 첫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건 이건 담보 해지, 이건 재단 이전, 이건 내 이름으로. 그는 매 장마다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끝에서 컵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깨진 조각이 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장과 조각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 조각들이 마치 자신의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노인 주거 지원 재단의 이름으로 간다. 다만 난 한 가지 남겨둔다. 무엇을요? 밥상.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밥그릇 2개, 젓가락 2벌, 하나는 그가, 하나는 며느리가 먹던 자리. 그는 조용히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이러실 자격이 자격은 돈으로 생기지 않는다. 사람으로 남은 사람이 가지는 거야. 넌 나를 반지하 냄새라 불렀지. 하지만 세상은 냄새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어떤 냄새를 참고 견뎠는가로 사람을 안다. 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위로 흐르는 물줄기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말을 잃은 입술에서 숨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들어야 진심을 알아. 그는 마지막 도장을 찍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윤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지는 아직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3사람만 남았습니다. 정만수, 아들, 그리고 수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과 아내의 눈물 사이에서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할지는 내가 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집에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사람이 생긴다면 그게 사과다.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만큼 사람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만수는 조용히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한 숟가락의 밥이 긴 세월을 삼키듯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신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숟갈의 밥을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명의 변경 공문이 공식 발송되었습니다. 정만수 회장 소유 자택 유넨 파트너스 재단 이전. 단 한 줄의 행정 문장이 이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날 신문에서 이 기사를 봤습니다. 정만수 회장, 전 재산 사회 환원, 노인 복지 주거
지원 사업 추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사 속 회장님의 집이 바로 어제까지 며느리가 냄새 난다던 그 반지하였다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집 안. 테이블 위엔 아직도 2개의 밥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는 반쯤 먹다 남은 밥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건 미움과 용서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깎아내린 자리로 돌아온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냄새가 아니라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름은 제자리에 두었으니 마음도 제자리를 찾겠지. 사회환원 공문이 나간 다음 날부터 집은 이전과 다른 시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부엌, 같은 밥상, 같은 반지하 계단이지만 이름의 방향이 바뀐 집은 공간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신문과 포털에 올라온 기사들은 짧은 문장으로 그를 설명했습니다. 정만수 회장, 노인 주거 지원 재단 설립.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고 또 다른 뉴스가 그 문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선 한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밥상. 그는 도장을 찍고 서명을 끝냈지만 밥상만은 남겼습니다. 어떤 자리엔 끝 대신 여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혼자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낮게 젖은 공기, 소금과 먼지 냄새가 어슴풀에 섞인 작은 방. 그녀는 서랍을 열고 닫으며 어제까지 냄새라고 불렀던 것들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사진, 낡은 펜, 빛 바랜 명함, 그리고 접혀있는 메모 한 장. 그 메모엔 둥근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자리에서 배운다. 내가 앉히는 자리로 내가 된다. 자리를 내가. 그녀는 가만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문득 자신의 목소리가 이 방에서 얼마나 크게 울려왔는지 떠올랐습니다. 냄새 난다. 창고처럼 써요. 초대 안 했는데 왜 오셨어요? 그 말들이 방 안에 떠 있었고 오늘따라 그 말들이 자기 목을 조르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에 어린 발걸음 소리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현관에서 덜그럭거리며 멈췄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문틈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나예요. 정만수는 반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자 초등학생 키의 아이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종이봉투를 꼭 쥐고 말을 건네는 연습을 오래 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편지 쓰기 숙제인데요. 할아버지한테 쓰고 싶었어요. 엄마가 읽고 같이 오자고 했어요. 봉투엔 아이의 글씨로 할아버지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의 호칭이 어제의 기사보다 더 큰 소리로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가면 밥 냄새가 나서 좋아요. 학교에서 우리 집 소개를 쓰라고 해서 저는 할아버지 집은 따뜻한 냄새가 난다고 썼어요. 그런데 친구가 냄새는 나쁜 거잖아 라고 해서 저는 아니야, 좋은 냄새도 있어라고 말했어요. 엄마도 요즘 그 말을 자주 해요.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된장국 좋아해요. 지윤 올림. 편지의 문장들이 그의 가슴을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냄새는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는 온도였다는 것.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된장국을 끓여야겠구나. 진짜요? 엄마가 도와준대요. 아이가 부엌 의자에 앉아 팔을 다듬는 걸 구경하고 정만수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된장 한 숟갈을 풀며
그는 마치 사전에 오래된 단어에 새 주애를 써넣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냄새는 방 안에 금세 퍼졌고 아이는 연신 코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이 냄새 학교 끝나고 배고플 때 나는 냄새 같아요. 배고픈 사람만 맡을 수 있는 냄새지. 잠시 후 수진이 문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와 냄비 그리고 정만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빛엔 여전히 미안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그림자 사이로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저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래, 설거지는 내가 하고 밥상은 내가 차리마. 부엌의 소리들이 겹쳤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이의 낮은 콧노래, 된장의 숨 쉬는 소리. 소리에는 싸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이 사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나는 그릇이 가지런했습니다. 정만수는 아이 앞에 밥을 놓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밥은 둘이 먹다가 셋이 먹는 게 더 맛있다. 4시 되면요? 그땐 울컥하겠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젓가락을 챙기던 손끝에 살짝 힘이 들어갔고 그 힘이 빠져나가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아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고르지 못했던 호칭이 마침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질책도 승리도 없었습니다. 질서가 가진 단단함과 여백이 가진 따뜻함만 있었습니다. 사과는 밥상에 올려야 한다. 밥과 같이 삼켜야 오래 간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냄새라는 말을, 경멸이라는 말을.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말을 잘 골라야 한다. 그는 아이에게 김을 얹어주고 수진의 그릇에도 국을 조금 더 떠주었습니다. 서로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는 일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오래된 언어라는 것을 오늘의 밥상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단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지하 거주 노인 주거 개선 시범 사업 1호. 현관에 도착한 시공팀이 반지하의 배수와 조명, 환기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창문이 조금 더 넓어지고 계단의 손잡이가 단단히 고정됐습니다. 벽지의 얼룩은 사라졌고 대신 밝은 색의 페인트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여기 이 선은 조금 둥글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밤에 올라오실 때 발이 걸리지 않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의 말투가 없었습니다. 경계 대신 주의가 있었고 주의 뒤엔 배려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지만 어떤 말이 그날을 시작하게 하기도 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정만수는 반지하에 내려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방이었고 그는 여전히 그였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사라져야 할 것들은 제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한 줄 남겨둘까? 그는 메모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가 놓였습니다. 사람은 호칭으로 늙지 않는다. 밥상으로 늙는다. 같이 앉을 자리가 있는 사람은 아직 늙지 않았다.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거는 기록대로 진행 중입니다. 제 책임 부분은 소명서로 내고 절차 밟겠습니다. 그래, 말로 하는 사과는 바람 같고 기록으로 남기는 사과는 물 같다. 바람은 지나가고 물은 남는다. 아버지, 집은 제가 배워가겠습니다.
이 집에서 말 대신 밥으로. 정만수는 대답 대신 찻잔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두 잔의 차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오늘의 김은 눈을 맵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을 보게 했습니다. 늦은 밤,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로컬 방송에서 DJ가 사연을 읽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냄새가 나더군요. 아주 좋은 냄새가요. 짧은 사연의 끝엔 익숙한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만수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방 한가운데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식탁 앞에 앉아 빈 그릇 하나를 맞은편에 밀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밥상은 기억의 지도였고 용서의 방향이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지우는 일을 하고 있어. 빛나게 하려고. 창밖에 비쳤던 지난 계절들이 한 장 한 장 차분히 넘어갔습니다. 그의 손등 위 굵은 혈관의 선이 느리게 숨 쉬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지우는 방법을 더 단단히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둘 것을 고르는 용기를 배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의 반지하는 더 이상 냄새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모멸을 저장하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다시 앉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나중에 이 밥상 앞에 또 다른 이름들이 앉게 되겠지요. 서로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고 서로의 말에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들. 정만수는 불을 끄며 마지막 메모를 접었습니다. 메모의 끝에 작은 마침표 하나. 그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자리 표시였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는 누군가가 있나요? 지금까지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